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기록원은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뭐 여기에 소장하는 자료를 뭐 데이터를 다운받아오거나 주소를 신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서울기록원에 강의장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아가지고 저도 조금 신선한 경험이고요. 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와서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작은 자리를 마련했고, 하여튼 낮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선 가장 이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부모님과 아이가 균등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주 좀 불편한 구조긴 한데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는 해야만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싶어지는 거야? 제가 다 쓴 거예요. 제가 다 쓴 책이고요. 한국사 선사시대부터 이제 근현대사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 과정의 전체 내용을 글로 썼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6학년, 4학년 돼가지고, 제 아들도 둘이고,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비슷해요. 애들이 다 둘씩 있어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 만나는 몇 명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걔들과 제가 거의 같은 달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키워가니까, 원래 저도 이제 성인 저자잖아요. 성인용 책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갖게 생기고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애들 책이니까 쉽겠지 뭐 사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접근했다가 한 1년 반 동안 아이들의 어떤 세계에 맞춰서 글 쓰느라고 혼자 좀 고생했다는, 아무도 별로 공감 안 해주시네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고 그냥 여기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의 역사 공부라는 게 되게 암기 위주의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특히 부모님들은 아마 저랑 비슷할 수 있을 텐데 먼 나라의 윗나라 보셨죠? 먼 나라의 윗나라가 한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던 때가 있었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역사의 꿈을 꾸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학습 만화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적에 제가 어린 시절에 봤었던 먼 나라의 윗나라에 나오는 책의 정보량과 지금 학습 만화에 나오는 정보량은 최소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말 그냥 그 책 자체가 되게 다 정보를 만화를 그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스토리라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접근하는 내용이 적죠. 그래서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다. 학습 만화가 뭐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애가 만화밖에 안 읽어요. 이 갈등이 계속 진행되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글을 읽게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책이나 어린이 학습 도서가 글이 돼 있는데 또 최근에 문제는 글이 너무 쉽다. 글이 이제 쉽게 쓰여지다 보니까 내용이 단순하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좀 쉽게 내야 되지 않냐 고민하고, 저도 전 별로 고민 안 했는데 아무튼 하다가 글밥 좀 많이 쓰고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읽고 고민하는 용어로 쓰는 게 맞겠다 해서 낸 책이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 저희가 1시간 끌고 가기 굉장히 힘든다라는 거. 1시간 정도 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 20-30분 정도는 제 강의와 관련돼도 좋고 편안하게 역사 공부 관련해서 아무 질문이나 다 받도록 하고, 그리고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10대들 만나면 제가 꼭 얘기하는 건데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제 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예전에 다 학생들이었잖아요. 근데 학생들 때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입시 제도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진짜 너무 싫었어요. 공부를 다 외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아이들 기억나는 게 그나마 학기에서는 이렇게 한 책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에 나온다면 그것만 외워서 시험 보면 됐는데, 수능 보러 가니까 한 권을 다 시험 보잖아요.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서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창의성을 기르고 좀 자유롭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0년이 흘렀는데 알다시피 이제 특히 부모님들은 잘 느끼겠지만 그나마 좀 초등교육은 조금 많이 바뀌었고 중등교육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은 입시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죠.
입시 제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창의성을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입시 제도는 입시 제도대로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강제로 창의적이 돼야 되고 뭐 약간 이런 현상이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커피숍에서 혼자 막 글 쓰고 있는데 옆에 그 중학생, 중3 고2 정도 되는 여학생 3명이 앉아서 두툼한 소설책을 하나 들고 막 얘기를 나눠야 돼. 딱 보니까 사이즈가 이제 그걸 독서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뭐 읽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제가 좋게 생각했었을 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셋이서 야 어떻게 해가면 담임이 넘어갈까? 막 이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앞뒤에 이렇게 설명은 돼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야 그렇게 뻔한 수라면 인마 담탱이가 좋아하겠냐? 이러면서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오늘 같은 야 챗 GPT에 맡겨볼까? 뭐 이런 대화를 막 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화가 났었죠. 왜냐면 이 부모들이 기대하는 혹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줄여주고 뭔가를 확실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들. 좀 이게 우리가 겪는 교육의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들어가 좀 이따 재밌는 얘기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친한 친구들 중에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인사처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즘에 알다시피 저만 해도 대학 가면 놀았단 말이에요. 대학 갈 때 1, 2학년 때 도서관 가면 선배들이 막 화냈어요. 왜 1학년짜리가 대학교 도서관에 들어오냐.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들어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관성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주는 학점에도 굉장히 그 학생들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10대, 20대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막 그 공부에 소진하는 시대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인사 담당자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뽑을 사람이 없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그 옛날로 따지면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취업이 잘 됐는데 지금은 저희 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회사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제 친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중론처럼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럴까 고민이 된 저의 현재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냐면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비슷비슷한 공부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초중고에 우리는 국가에서 만든 국가가 원하는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걸 학습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다녀도 뭐 다 똑같잖아요. 뭐 영어, 수학 압도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태권도니 미술이니 이렇게 껴넣고 저희 집안 시간표를 얘기하네요. 하여튼 지금 하여튼 그러고 이제 뭐 대학교 가서도 뭐 토플, 토익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쌓는 게.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공부와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쏟는 것 대비 이 양산된 우리 이 창의적인 아이들의 결과물은 비슷비슷한 능력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좀 심각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 공부도 한번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의 역사 공부라는 건 항상 더 많이 알고 있냐, 잘 외우냐,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읽어봤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SNS 하시나요? 저는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SNS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거짓말하기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안 좋은 하루예요. 뭐 사고 나고 짜증 나고 했는데 그날 퇴근할 때 노을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렇게 그 지는 전형으로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래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딱 올려놓으면 사실 나의 객관적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SNS에서 보이는 그날은 되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아마 해보신 분도 알지만 페북이나 SNS 같은 데다가 구구절절 힘든 얘기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렇게 앱으로 내 얼굴을 막 조정해서 이렇게 막 올릴 수 있듯이 SNS라는 거짓말의 창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해소도 하고 무조건 SNS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식함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 이것도 또 하나의 되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예전에 제가 무슨 방송을 갔었을 때 그 음악평론가 김태훈 씨가 이제 제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 아저씨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는 난해한 음악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이해하려고 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음악이 나오면 그냥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을 표현하면 이건 뭐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소위 잠깐만 이제 역사 얘기 나올 거야.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어려우면 접근해서 풀고 이해하고 성취해서 느끼는 단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피카소의 그림도 처음 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술사 공부하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우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 책임감 혹은 노력 이게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냥 잘 몰라도 내가 모르는데 이거 되게 당당한 세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물 제가 이 얘기를 약간 이거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는 얘기지만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역사 공부가 됐든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공부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 보고 대학 가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챗 GPT 지금 지식인 사회에서 난리 난 건 챗 GPT가 아니라 구글에서 나온 딥L이에요. 딥L이 뭐냐면 이제 논문 번역기인데 논문이 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논문, 프랑스어 논문, 중국어 논문이 한글로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돼서 지금 난리 났어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평생을 십수년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어학을 하고 유학 갔다 왔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는 난리가 났는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다는 건 그냥 시험 대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방향, 힘, 에너지, 가치관 혹은 나중에 직업을 가졌었을 때 그 직업에서 보다 더 풍부하고 창의적인 뭔가를 해나가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 건데 좀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건 맞닥뜨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좀 여분의 식량을 챙겨주고 이 아이가 따로 좀 준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요 마지막 어떤 SNS를 통해 자기 거짓말을 하는 게 일반화가 된다라든지 혹은 난 몰라 모르는 게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는 당장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사회에서 내가 서서 뭔가를 책임 있게 해나갈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지간한 지식이 이제는 그냥 옛날로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네이버에서 이렇게 지식 검색 찾던 거를 넘어서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그 어머니들은 공감하시죠? 애들은 막 짜증나기 시작하지. 저 아저씨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심각하게 다가올 날이 있어. 좀 기다려봐.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이제 그 근현대사여서 근현대사 쪽에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역사 3.1운동. 여러분 3.1운동 알죠? 들어봤죠? 네네네. 자,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었던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이미지죠. 우리 3월 1일만 되면 거의 비슷한 이미지에 뭐 각종 방송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아마 극장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웅이라는 그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도 이제 결국은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제 3.1운동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있고 합법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80년대로 가더라도 너무 그 당시 어떤 독재 정권에다 저항이 세니까 뭐 전두환 정권을 막지 못하니까 거리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이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고 그냥 조선징이라고 하는 식민지 백성인들만 있는 남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된 상태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잘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이 뭐가 있냐면 조선 후기 때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냥 두 나라가 막 전쟁을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패배해서 식민지가 됐으면 이거는 그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한 200~300년간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세조 정치기 때 막 골다공증 걸린 다음에 막판에 완전히 바스라져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들고 나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일어났어요. 규모로 따지면 3월 1일 날부터 가장 격렬한 어떤 활발했던 3.1운동이 4월 10일까지인데 요 기간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리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통상 한 5천만 되잖아요. 이 당시 지금 남북한 다 합치면 지금 한 7, 8천만 된다고 하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000만 정도 사이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한 100만이 나왔고, 한 5월 말, 6월 말까지 한 200만 정도. 그래서 3.1운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기간까지 따지면 최대한 3, 4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 400만의 숫자는 우리가 작성한 그 내용이 아니고 일본 경찰이 작성한 숫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일본 경찰은 이거를 진압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숫자를 많이 쓰겠어요, 적게 쓰겠어요? 적게 쓰겠죠. 아마 젊은 씨랑 한번 이렇게 거리에 나가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분명히 내 눈에 한 5만 명 나왔는데 뉴스 틀어보면 아 오늘 거리 시민들이 5천 명 나왔습니다. 확 열받고 이런 경우들 저만 있나요? 있는데 아우 대단했어요. 그 전국에서 참여 인원이 10,000명이 넘고 그 15회 이상 반복된 지역이 한 43곳 정도 돼요. 그러면 한번 세보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시들 43곳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고 서울이 가장 컸죠. 서울, 개성, 평양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3대 도시니까. 그리고 성천, 함흥, 강계, 하동, 영동 딱 봐도 어딘지 모르겠죠. 그렇죠? 시골이죠. 하동은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동 섬진강자락 가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데 가도 거기서도 엄청나게 나왔었고 서울은 뭐 한 총 64회 의주, 시흥, 고양, 수원 저번에 시흥시 가서 강연하니까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자기 지역이 막 이렇다고 하면서 그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해외에 한인들이 사는 곳에선 다 3.1 만세 시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만주 쪽에 간도 쪽에 지금도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일대인 훈춘, 용정 이런 데는 그 우리가 혹시나 그 간도 쪽에 관광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동주 생가 있는 쪽 있잖아요. 그 윤동주 생가 지금 가보시면 그 중국이 이제 윤동주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니까 길림성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동주 생가도 정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주고 그 앞에 광장에 큰 탑을 조성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3.13 만세 시위탑이에요. 3월 13일 날 그 지역에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 시위하다가 무력으로 진압당했던 사건들. 그 외에 뭐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쪽,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은 이제 미주의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 다 이제 들고 일어나서 태극기 들고 나서 만세 시위를 외쳤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컸던 순간이고 3.1운동 때 이렇게 시민들이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내 나라도 없는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친다고 쏟아져 나왔던 그 경험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이때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있었죠. 제가 큰 사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4.16혁명 때 있었죠. 그리고 뭐 5.18이라든지 6월항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고 꼭 그렇게 큰 사건 아니더라도 매주 광화문 가보시면 각종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아주 적극적이고 강하게 뭔가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흔치 않아요. 이럴 때 이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외국 가보면 뭐 평화적으로 하고 예쁘게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눈에 띄고 왜 그러냐면 안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얼마 전에 보면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루브르의 유명한 미술관 작품 앞에서 막 환경단체가 막 확 뿌리고 뭐 거기서 뭐 하고 그 왜 그러냐면 군중이 안 모이니까 소수의 활동과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해서 뉴스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힘 속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건데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따져볼게요. 자 3.1운동이 왜 3월 1일에 일어났냐. 고종이 죽었어요. 고종이 죽고 고종이 이제 장례식을 하는 날이죠.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지만 3월 1일로 하게 된 건데 자 혹시나 영화 덕혜옹주 같은 거 봤던 친구들은 고종이 암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백윤식 씨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피를 팍 토하면서 그러면 장면이 저만 봤나요? 큰일 났네?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종이 암살당했다. 혹은 윤치호의 일기 같은 기록을 보면 고종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전가요? 퉁퉁 부어있고 꺼먹고 혓바닥이 뭐 빨갛 뭐 했더라 이런 얘기 막 해요. 자 고종이 독살 당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네.
독살 당했을 것 같아요? 예. 한 명 얘기해 주셨어요. 예. 고종이 독살 당했을 것 같죠?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종이 독살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가 뭐냐면 풍문이에요, 풍문. 그러니까 고종이 독살 당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고종이 독살 당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고종이 독살 당했다라는 그 어떤 결정적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고종이 독살 당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이 고종을 독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면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는 고종이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이 망하고 10년간,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고종은 여기서 얌전히 가만히 지냈어요. 그러면 고종이 가만히 있는 게 식민 지배에 좋을까요? 고종이 죽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사실은 고종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천수를 누리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있는 게 조선 지배에 좋은 거지, 고종을 굳이 일본이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역사학자도 고종이 독살 당했다를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이거는 거의 그 당시에도 풍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였죠. 왜 움직였겠어요? 고종이 죽은 걸 보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분노를 고종의 죽음에 대입해서 쏟아져 나온 거죠.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억압통치, 무슨 통치 하면서 막 때리기도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살짝만 말씀드리게 되면, 그중 재밌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동묘지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제 포인트가 부모님한테 애한테 갔다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네. 공동묘지 가보신 적 있을 수 있죠. 저는 옛날에 제 증조 할머니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히셔서, 이 망우리 공동묘지가 또 굉장히 좀 유명한 데잖아요. 다들 공동묘지 안 가봤나? 오늘이라도 한번 예. 자, 원래 심야괴담 이런 거 안 보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 다리 내나 이런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공동묘지 갔더니 이렇게 캐니까 무덤에 사람이 나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공동묘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매장을 했냐면, 가족이 죽으면 선산에다 매장을 했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묘라고 해서 자기들 땅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모아놓는, 우리나라는 양반이 됐든 평민이 됐든 다 자기 가족 묘 근처에다 다 묘를 쓰는 문화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동묘지잖아요. 지금 선산을 갖고 있고 가족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공동묘지가 왜 생겼냐면, 우리가 유럽에 가면 성당 앞에 이렇게 공동묘지들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죽은 사람들 관리하니까 그걸 일본 사람들이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야,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도 멋있게 관리하네,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일본도 공동묘지 제도를 바꿔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공동묘지 제도를 강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공동묘지니 납골당이니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면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묻혀 계신 곳이어서 그냥 자주 가던 되게 익숙한 공간인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요때로 돌아가면, 원래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에서 그 매장지대에 묻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필지를 딱 준 다음에 이 지역의 사람 다 여기다 묻어. 그래서 내 가족이 함께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과 같이 묻혀 있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청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하면서 시작된 묘지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도 엄청났어요. 이건 이제 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나에게 익숙한 문화인데 그 문화를 깨면서 강요를 하게 되니까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민중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아픔들이 많았는데, 고종, 어찌됐건 조선을 묶어줬던 왕이 죽으니까 거기에 나의 분노를 담아서 들고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건데, 특징이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원래 우리가 원래 이렇게 왕한테 찬양할 때 요즘 사극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왕한테 천세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사극을 보면. 그리고 황제 앞에선 만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 천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숫자 만은 무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원, 10,000원 하면 이게 너무 작은 돈이 됐지만, 옛날엔 1,000, 만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제후한텐 천세라는 이렇게 찬양을 했고 황제한테는 만세라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종이 죽고 3.1운동이 시작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고종이 죽었으니까 고종을 기린다는 의미로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종 폐하 만세를 외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 고종 폐하 만세라고 외치지 않고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로 가요. 여기서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고종이 죽었으니까 그래 이 기회에 나의 울분을 풀자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을 묶어놓은 건 아 우리 돌아가신 고종 너무 훌륭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억울한 사람들이 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민족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3.1운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계기는 고종의 죽음이었고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고종이 암살됐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암살됐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근데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자기들의 분노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와서 위협적 수업을 했다라든지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수업하다가 애가 말을 안 듣면 칼을 뽑아서 애들을 치나요? 그러진 않죠. 그냥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겁을 주는 거지 수업 중에 누가 칼을 뽑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 라든지 혹은 이제 뭐 태형이라고 그래서 1910년대 때는 이제 갖가지 구실을 들어서 심지어 손톱을 안 깎아도 때렸다고 해요. 때리고 하루에 뭐 경찰이 뭐 일반인들 상대로 한 40대까지 때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배우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말살했던 것들, 묘지규칙 같은 것도 있다라는 것들. 이제 묘지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이제 어디 가다가 산소 보일 때마다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생긴 문화인 줄 알아? 이러면서 하면 주변에서 싫어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자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들. 약간 이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틀린 거 괜찮은 거야. 우리가 이제 왜 그 얘기를 얘기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저같이 역사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강연 기법상 질문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백이문 백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 표정들이 굳으세요. 왜 그러겠어요? 평생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때? 아니 그건 제가 틀린 문제지만 그리고 저도 하다 보면 헷갈리면 막 틀릴 때 있거든요. 제일 뼈 아픈 게 뭐 하다 이렇게 특히 옛날에 팟캐스트 같은 거 할 때 유튜브는 편집이라고 되지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연도를 막 1894년인데 뭐 95년 말하고 오면 댓글이 꼭 달려요. 네가 이러고도 전문가냐 해보라고 해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의 또 다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제감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미중은 살아남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고 저만 듣나요? 좀 심각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특히 젊은 애들 MZ하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보다 중국을 더 싫어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싫어해요. 그것도 참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왜냐면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감정을 갖고 있는 건데 중국은 싫은데 중국 왜 싫어야 하면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당태종 이세민이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려 힘들게 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한중 관계를 이야기하기 이게 2000년 전, 1500년 전 얘기니까 이건 민족 감정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럴 정도로 감정적으로 심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하지만 이 국제관계 컨텐츠를 올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반대로 돌아오면 뭐냐면 3.1운동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국제감각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이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건데 하나는 요건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 대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엄청나게 서로 싸우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결국 미국이 영국, 프랑스를 원조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려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밀덕으로 가면 이제 또 전쟁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선생님 그때 썼던 기종은 이거고 탱크는 이 기종입니다. 막 이렇게 막 또 이쪽 가는 친구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짠하게 된 거죠. 강대국 부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이 어찌됐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식민지가 문제다. 영국이 전 세계 절반을 지배하고 프랑스가 나머지 절반을 지배하고 나머지가 나눠 가지니까 이게 뭐 이게 식민지 당한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서로 간에 열강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식민지를 없애버리고 자유무역을 가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안이에요. 그때 윌슨이 했던 말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자기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획기적인 주장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야,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를 가질 수 있다? 이건 엄청나게 새로운 발상이에요. 물론 윌슨은 그걸 정말 이루어내고 싶은 적극적 의지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제도를 악용해서 이 패전국 있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는 데만 썼지 영국이나 프랑스,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영국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식민지는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미국이란 신흥 강국이 등장했고 또 이때도 지금과 똑같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한국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은 건 이 당시에 국제 감각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미국이 야, 모든 나라의 독립을 원한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또 3.1운동이죠.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요건 뭐 어머니들이 다 아실 거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건 안 배우는 얘기예요. 자, 혹시 오른쪽에 오늘은 구조가 제가 안 보여요. PPT가. 여긴 있는데 이분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순원을 아니? 나 강의를 너무 쉽게 했나? 갑자기 당황스럽네. 애들이 속으로 기대했는데 좀 강의가 밋밋하네. 약간 이런 기분이야? 레벨 좀 올려줘? 이 사람이 이제 순원을 안 해. 오, 대단하다 진짜. 뭐 역사 엘리트만 이런 거 보내고 학원 돌리고 그런 건 아니죠? 자, 이 순원이 누구냐면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부죠, 국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김구 선생이 뭐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원은 신해혁명이라고 해서 1912년에 이제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 중화민국이 49년까지 가다가 마오쩌 등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이제 이기면서 쫓겨나서 이제 타이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도 순원은 최고의 국부로 모시고 있어요. 왜 모시고 있냐면 순원의 와이프가 송경영, 그러니까 송경이 옛날 표현이고 이제 숭칭잉이라는 사람인데 이 숭칭잉은 이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도망갈 때 그쪽을 안 가고 중공산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순원은 타이완도 그렇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도 그렇고 양쪽에서 다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묶어주는 대표적인 사람인 건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망했어요. 근데 얘기를 앞뒤를 조금 넓히면 1609년에 영화 영웅에 나오는 것처럼 안중근의 의거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910년에 나라가 사라졌죠. 근데 신해혁명은 1911년에 일어났어요. 1911년에 일어났어요. 자, 우리나라는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사라졌는데 옆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화민국, 뭐가 이름 비슷하잖아요. 중화민국, 대한민국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서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는 순원의 혁명파 무리가 청나라 왕조, 황조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안 배울 뿐인 거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친하게 지내지만 거의 언제부터죠?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까지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황제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된다? 이건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교과서에서 안 배운 얘기인데 밑에 나오듯이 신규식을 비롯해서 동제사라는 단체가 있는데 신규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 30-40명 정도가 상당수가 신해혁명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중국은 청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혁명파와 함께 중국의 혁명을 돕고 그 결과로 우리도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자라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규식이라는 이름은 낯설죠. 이 신규식은 우리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초대 임시정부 법무총장을 하신 분이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개천절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종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사에서 좀 중요한 분인데 우리 좀 잘 모르는데 여튼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신혁명에 참여도 했고 또 이 중국의 혁명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원이 만든 나라가 중화민국, 민주공화국이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3.1운동이 이토록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까를 볼 적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마치 요즘 우리가 국제정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부상할 것이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미얀마에서도 뭐 3,000명인가 뭐 죽은 이야기 공식 발표하는 뉴스도 보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미친 영향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때도 소수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 중심이긴 하지만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예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부응했다라는 거고 신기하게도 앞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는데 뒷 얘기는 안 배워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추정컨대 이 중국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관련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청년 정신이란 말을 어린이 정신으로 이름 바꿨어야 되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어린이라고 너무 다들 나이가 있으셔서 자,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한청년단인데 이 단체에서 끝에 보시면 여기 안경 쓰고 스마트하게 생기신 분 계시죠? 그 아마 역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훈영이라는 이름과 신규식 말고 김규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훈영 그리고 이제 김규식 같은 사람인데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한청년단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상하이에 당시 어쨌든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필해보자. 자기들끼리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 윌슨 대통령의 친구 중에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크레인이라고 엄청난 사업가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윌슨이 중국 대사로 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게 됐으니까 당시 신한청년단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여운형이 내가 그럼 가서 크레인을 만나보겠다 해서 중국 대사의 강연장에 찾아가요. 근데 이 중국 대사가 강연하니까 어쨌든 관제 행사가 되더라도 수백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이 찾아오는데 이 당시 여운형과 김규식은 완전히 무명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 그냥 그 여운형의 직업은 서점 직원, 중국의 서점의 직원이었고 김규식은 가죽공장 회사 영업 판매원이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 중반의 청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있네요. 아무튼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나 안창호 정도 되면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운형이 이건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600명이 모인 중국 대사 초청 기념 강연회 장에서 여운형이 어떻게 어필을 해서 크레인하고 단독 면담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그래서 근데 아마 크레인이 기본적으로 크레인은 소수민족들의 피해받은 민족에 대한 고통에 관심이 많았던 사업가예요. 후원을 많이 해줬던 사람인데 그게 좀 여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몰랐는데 야 이거 진짜 좀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이 영어로 청원서 같은 걸 좀 작성을 하면 그 편지를 내가 친구니까 윌슨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여운형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나와서 정말 주변 사람들 막 찾아 헤매면서 글을 써서 며칠 만에 그걸 다 영어로 해서 청원서를 써서 다시 찰스 크레인한테 갖다 주는데 또 크레인이 만나줘요. 그래서 찰스 크레인이 받아들고 미국에 가서 윌슨한테 직접 줘요. 그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그 편지 원본을 발견해내는 또 그 이제 중요한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좀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서점 외판원 직원이 독립운동한답시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친구가 대사가 돼서 중국에 부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독립청원을 하겠다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또 하나 뭐냐, 요분이 김규식이에요. 사실 김규식은 조금 더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뛰면서 준비를 했었고
김규식은 그 5개 국어가 가능했었던 사람. 프랑스어, 러시아어 다 했던 사람이고, 김규식은 되게 우아해요. 독립운동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대학 교수가 돼요. 그래서 미국 유명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독립운동하던 도중에 김규식 선생은 뭘 했냐면 영어 문법 뭐 이런 책도 막 내셨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시아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교육용 교재 이런 거 막, 요즘 말하면 무슨 교재가 센가요? 저 지금 머릿속에서 맨투맨 얘기하려다가 이거 너무 옛날 성문 종합 뭐 이런 거 하면 좀 심한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책도 내셨고, 또 워낙 문화예술 쪽에 이 조예가 깊어서 사실은 영어로 된 시집도 냈는데, 영어로 된 시집을 냈었을 때 이름만 내면 알 법한 당시 20세기 중국 유명한 그 대화가들이 그 시집에 사파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좀 뭐라 하더라, 정말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은 맞는데 완전 정말 좀 찾아보기 드문 초엘리트였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파리 강화회에 가서 누가 이렇게 어필을 하려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서, 그 당시 국제 외교는 프랑스어니까 김규식을 너가 가라 하는데, 어떻게 독립운동가들 돈을 긁어 모으니까 티켓을 살 값 정도는 모으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리가 없어요.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티켓이 없는데 여차 해가지고 중국 대표부가 이제 중국은 다시 승전국이었거든요. 중국 대표부가 파리로 가는데, 중국 대표부가 3명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리를 김규식한테 양보를 해서 간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한 건 현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세상의 외교사절단이 자기는 티켓 3장밖에 없는데 하나를 양보해서 얘를 태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사실 무슨 뻥 같죠? 그냥 뭐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실제로는 그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무모한 도전인 거죠. 예, 막 어떤 가치와 이상만 바라볼 뿐인 거지, 그 안에서 들어가는 구체적인 위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거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게 28 독립선언. 이것도 들어봤죠? 2월 8일 날 먼저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립선언이란 말 멋있죠? 근데 3.1운동을 주도했었던 33인의 민족 대표는 독립선언을 할까 독립청원을 할까를 두고 굉장히 논란을 벌였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독립청원은 독립시켜 주세요라는 거고, 독립선언은 자 이제부터 독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게 좋으세요? 독립선언. 네, 당연히 우리는 선언이 좋죠. 근데 그 당시에 어느 게 안전할까요? 청원이 좀 낫죠. 왜냐하면 선언을 했다는 건 반역죄인 거고, 청원을 했다는 건 거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이후에 후폭풍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 뭐냐? 3.1운동 한 달 전인 2월 8일 날 도쿄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뒤에서 선배들이 그것도 한반도에 독립청원을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더군다나 독립선언식 먼저 했었던 최파령 송교백은 천도교 신자들이에요. 동학교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넘어와서 최린 같은, 송병희 같은 천도교 지도자들 만나면서 독립선언을 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천도교 숫장들 입장에서 야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갈게 되는 거고, 여기다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김마리아 같은 여성 지도자는 이제 또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와가지고 기독교계 그때 북한에 있었거든요. 만나면서 이미 독립선언을 했다고 하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3.1운동의 격을 높인 사건이죠. 지금 그 당시로 보면 사실은 독립청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역사라는 긴 방향 속에서 봤었을 때 이미 이때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고 정말 우리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말이 민족이지, 이땐 민족이란 단어도 없어요. 3.1 독립선언서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물론 그전에도 좀 쓰이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 쓰면 다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공통어처럼 없던 때예요. 왜냐면 그때 백성이잖아요. 백성. 왕조의 신민들이잖아요. 그랬던 시대인데 거기서 이제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28 독립선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왜 성공을 했냐라고 얘기를 할 적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탁월한 국제 감각도 있지만 굉장한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얘기를 제가 살짝 삐뚤어 가볼게요. 하나 재밌었던 일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대표단 보면 다 남자죠. 다 남자죠. 그렇죠? 그리고 웃긴 건 여기 보면 저기
뭐 예전에 그런 것도 비판하더라고요. 옷 보면 이렇게 일본, 이거 기모노가 아니라 뭐죠? 하여튼 이렇게 일본 전통 복장 입고 있는 친구들 있죠. 예전에 이런 거 갖고도 욕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인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냐. 그건 비판하지 마세요. 이때 뭐 그냥 입던 옷이니까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28 독립선언은 여학생들, 여성 유학생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어요. 김마리아, 황에스더 등은 오히려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지만 남성 중심 사회. 니네들 준비 많이 했지만 대표단은 남자가 해야지. 이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마리아나 황에스더가 아주 격렬하게 이제 막 항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대표단이 꾸려진 거예요. 사실은 3.1운동은 28 독립선언은 이렇게 그 남자들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치졸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진압을 당하고 나니까 다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니까 이 지도부가 김마리아가 시켜서 했다고. 김마리아가 또 체포되고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근데 이 당시 저는 이제 잊지 못하는 말인데, 김마리아랑 황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술에도 2바퀴로 구른다. 왜 바퀴가 이 독립운동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남녀의 차이가 없는데 왜 니들만 대표단을 구리냐 하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박힌 말이죠. 술에도 2바퀴로 구르는데 니네 왜 한 바퀴로 달리려고 하니,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저도 몰랐던 자료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런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인 사회를 벗어나서 더 보다 나은 어떤 양성이 평등하고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바라보면 잠깐만, 3.1운동 안에 여성 이슈가 있네? 라고 접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충돌을 했던 거고, 나중에 가면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대표자가 유관순 누나잖아요. 누나라고 하기엔 연세 많이 드셔서 유관순 열사인데, 사실 유관순 열사만이 아니라 이 여학교의 활약이라는 게 정말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왜 여학교가 유독 활약이 두드러졌을까? 원래 여성이 교육을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학교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었고, 처음으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드디어 주체적으로 일어서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비교적 좀 아름다운데, 중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족이라고 혹시 아세요? 전족? 여성들의 발을 예뻐 보인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 발을 이렇게 묶어서 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중국 여성사나 보면 전족으로 발이 쌓여서 제대로 못 걷고 그렇게 쩔뚝쩔뚝 걷는 여성들이 나 이제 주체적으로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사람 몸이 정말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발을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발이 이렇게 기어져 굽어 버리는데, 이거를 뜨뜻한 물에다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 천을 푸른 다음에 계속 풀기를 노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지만 발이 풀려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여성사가 되게 감동적인 게, 중국의 초기의 여성들은 이 발을 풀으면서 진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중국 여성사의 시작이에요. 중국 근현대 여성사에서.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남녀가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박간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성 선교사들이 독자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봤더니 여자도 배워야 돼 하면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이 당연히 3.1운동 때가 되면 들고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런 이슈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이게 배화학당을 기억하라 이건데, 이게 서대문형 고사 가면 다 볼 수 있는 사진들인데, 3.1운동 당시에 배화학당은 못 일어났어요. 왜냐면 들고 일어나려고 준비 다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 알고 막아버렸어요. 이게 배화학당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나 한이 된 거예요. 아니, 이화학당이 뭐니 다 했는데 우리가 뭐 했냐 하다가 1년이 지난 1920년 3.1운동 1주년 때, 우리 이게 뭐 1주년, 10주년, 100주년 한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하죠. 숫자 갖고 어떡해 막 기지개표 미안해. 아저씨가 생각보다 재미가 별로 없어. 근데 옆에 이렇게 전현무나 유병재 같은 아주 있으면 좋은데 혼자 왔어. 근데 뭐냐면 이 배화학당이 3.1운동 1주년, 사실 1주년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100주년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간신히 찍어 누르고 사람 엄청 죽였어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찍어 누르고 사모한 때인데 배화학당이 1주년 기념식을 벌여요. 그래서 여기서 끌려갔던 친구들이, 요 친구들이 이제 주모자들이거든요. 이 중에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애가 15살이에요. 15살. 유관순 열사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요 친구 다 15살에서 17살 사이인데, 지금 여기 어디죠? 저기 서대문구의 서대문향무소 역사관 가면 여옥사를 이제 새로 이렇게 재현해가지고 그 들어가면 이렇게 여자들 독립운동 보는데 여기 그 안내가 있어요. 요것도 있고, 또 하나가 유관순 열사랑 같이 가르쳤었던 9명의 분들 그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 이제 예전에 영화 한거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실은 한 거 보고 좀 전화
꽤 많은 역사 연구자나 학자들이 많이 좀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냐면 사실은 유관순 열사 혼자만 저항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었던 9명도 보통 분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너무 좀 한 명을 띄우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쳐있는데 유관순 열사 끌어올리는 것처럼 좀 영화 묘사돼서 그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쉬운데 여튼 간에 지금 가보면 이제 그 구옥사에서, 여옥사에서 이제 활약했었던 얘기들이 좀 전시가 돼 있으니까 가서 또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유튜브 치면 전중이 일곱이 뭐 이렇게 치면 노래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전중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교도소에 gat혀있는 애들을 이렇게 좀 비하적으로 부른 용어 같은데, 이게 전중이 일곱이 이렇게 그 유관순과 동지들이 같이 불렀던 노래를 그 중에 신보명인가 어떤 그 할머니,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 계셨는데 그때 여학생이었죠. 그분의 손장가가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같이 불렀던 노래를 체록한 거를 얼마 전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어서 유튜브 보면 지금 틀어서 듣지 마시고요. 아무튼 보세요. 근데 저 보다 너무 가슴 뛰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시간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네요. 자, 보면 마지막 종교계를 이야기할게요. 3.1운동 일어난 걸 주도한 건 종교계가 주도했잖아요. 천도교하고 개신교가 주도했어요. 주도했죠. 물론 불교계가 2명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한용문이나 용성스님 같은 개인적 참여여서 불교계가 참여했다 이야기는 조금 그래요. 어쨌든 천도교나 개신교가 참여를 했는데, 개신교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익숙하죠. 그리고 천도교는 사실 천도교를 믿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은 없지만 여튼 그냥 한 수 접어주잖아요. 뭐 동학, 천도교 교과서에서 워낙 강조를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을까요? 그때 그랬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유교 국가하고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파들은 이단 종파예요. 인구도 많지 않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태극기가 없었어요. 이게 처음에 덕수궁 앞에서 시위 사진이거든요. 처음에 나왔었을 땐 독립선언서를 들고 뿌렸지 태극기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독립선언서는 5등은 자해 어쩌죠 글이 너무 길잖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상징, 태극기로 딱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천도교 쪽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었죠. 자, 원래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이 바뀐 건 아시죠? 그렇죠? 몰라도 알았다고 해주면 제가 되게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동학은 밀란이에요. 그렇죠? 조선왕조를 뒤집어 엎겠다고 일으킨 반란이란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그게 좋아가지고 야, 너 조정에 오면 같이 고정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자. 천봉군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반역이었던 거죠. 지금 오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막 높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엔 반란이었어요. 그거를 일본군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우금치 고개에서 동학농민군을 대거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보면 그걸 진압하던 부대가 일본군 한 200명 있고 조선군이 한 5,000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다 진압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다 진압을 당했고, 그리고 진압했던 사람들도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진압했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었던 우금치 고기의 진압사령인 지석영이에요. 지석영 들어본 적 있잖아요. 종두법, 한글 발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 무조건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엔 동학농민운동을 보면서 한쪽은 이게 새로운 해방의 길이다라고 믿었고, 한쪽은 이게 새로운 해방이 아니라 나라 망치는 길이다 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우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꼭 정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어 라든지 입장이 갈린단 말이에요. 같은 당을 좋아해도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입장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어떤 의미 이렇게 배우지만 당시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추종했던 무리도 있고 그걸 비판적으로 봤던 무리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건은 황해도의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구예요. 청년 김구, 아직 15살밖에 안 되는 접지였었어요. 근데 황해도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 안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안태훈의 아들이 안중근이에요. 그래서 안중근의 자서전을 보면 내가 했었던 인생의 8가지 업적 중에 하나가 동학난을 진압한 것 써 있어요. 그러면 안중근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선을 넘어서 막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몰락하고 나니까 동학 교도들 중에서 국내에서 도망갔다 다 잡혀 다 처형을 당하고, 2대 교조였었던 최시영 같은 경우는 이 동학농민운동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폭력 투쟁하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도 체포당해서 처형당했어요. 전봉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소수의 지도부가 일본에 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생각 더듬어 보면 동학농민운동 앞에 독립협회 활동도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실패했죠. 일본에서 어떤 문화가 드냐면 흥룡회라는 일본 극우단체가 있어요.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동학교도들한테 와서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나라가 너네를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본은 너네 나라를 점령하거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합방. 그러니까 여러분 한일 합방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합방은 뭐냐? 막 그래서 합방 뭔지 알죠? 이제 방 하나로 되는 거.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네 조선을 식민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본과 너네 조선이 하나가 돼서 더 나은 대동아시아의 아름다운 새로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 일본의 흥룡회 같은 단체들이 동학교도들을. 지금 좀 이해되세요? 그때 이거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너 너무 똑똑해서 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못. 예, 웃자네요. 네, 잠깐만 넘어가지면 안 될까? 상당수가 넘어가요. 왜 상당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동학농민운동을 했는데 어찌됐건 내가 첫 번째야 조선왕조 없는다는 거였지만 2차 봉기 때는 일본군이 이제 조선왕조 집어삼키니까 나라 살리려고 봉기한 거거든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의 지도자가 다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게 이용구, 손병희 같은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교도의 상당수가 이 흥룡회, 일본 극우단체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친일단체 중에 일진회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일진회. 여기도 이제 학교 일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친일단체 일진회의 초기 멤버들을 분석해보면 일진회 멤버의 절반이 동학교도고 절반이 독립협회 멤버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아니다. 조선 왕조 썩 빠졌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일본인과 조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나라를 가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손병희도 한번 넘어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되게 단순하게 암기주를 배우니까 동학에서 천도교로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학에서 손병희 일파는 천도교, 그리고 이용구, 송병준 일파는 시천교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도교는 이게 아니다. 우리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은 조선을 식민하려고 하는 거고 저런 합방이니 이런 건 사탕 발림의 말인 거고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아무리 우리가 탄압을 받았더라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파가 천도교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시대가 바뀌었어. 사실 여기 이제 솔직하게 그거죠. 대세가 일본이야. 이쪽에 붙어야지 우리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가는 이용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시천교를 가서 교단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이 시천교의 시민단체가 일진한 거예요. 이 뒤쪽 우리가 안 배우는 거죠. 위쪽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병희가 과감하게 결별을 한 다음에 와서 서울시 강북계관 봉황각이라는 건물을 했어요. 좀 아쉬운 게 여기가 많이 개방도 하고 막 행사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너무 폐쇄적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1911년 우이동 임야 27,946평을 매입하고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여기가 종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동학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연성수련, 인재를 기르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 100만 원 모금 사업을 해요. 100만 원 모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인사동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답사를 했었는데 언제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말 재밌는 답사지가 어디냐면 창덕궁 앞에 쭉 내려오자마자 왼쪽에 운영궁이 있고 오른쪽에 그 천도교 대교당이 있고 거기 낙원시장이 있고 거기가 그러니까 볼거리도 조금 있고 이거 수다 떨기도 좋고 왜냐면 거기가 박영류의 집, 김옥균의 집 그러니까 되게 웃겨. 이렇게 개화파랑 막 이게 위정척사파가 서로 마주보고 산 거예요. 되게 재밌는 골목이고 지금 가보시면 그 낙원동 가면 이렇게 낙원 상가가 1층이 뚫려있고 통과되죠. 거기 원래 길이 없었거든요. 길이 없었고 시장이었는데 교통이 막히니까 그걸 올리고 길을 뚫어준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거기 막 이렇게 기타 상가 막 있고 저야 그런데 빠진 적 없지만 옛날에 제 친구가 그 김경호 따라다녔었거든요. 김경호 아시죠? 그래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중고등학교 때 친했는데 버스를 탔는데 몇 년 만에 대학생 돼가지고 만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검은 옷에 막 이상하게 이렇게 락커 복장에 머리를 길어 갑자기 와서 야 심용화 이러면서 진짜 누구세요? 막 쫄아가지고 나야 이러는데 잘 지내. 나 요즘 경호 형 따라다녀. 그래서 그래 꺼져줄래? 이러면서 막 했었던 정말 무서웠었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안 됐나 봐요. 방송에 안 나오네요. 잘 지내니 친구야? 아무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거든요. 요걸 100만 원 모금 운동을 하고 그 100만 원으로 건물을 지은 건 27만 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다 나머지 돈의 절반이 3.1운동 자금. 그 나머지 절반이 해외 독립운동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할 적에 3.1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개신교도들하고 천도교도들인데, 개신교는 지금도 이렇게 지교회잖아요. 이게 카톨릭하고 다르게 각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개신교는 주로 저쪽 평안도 쪽, 북한 쪽에 이렇게 개교율이 있었어요. 활동력은 높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어디냐? 천도교는 일단은 동학이라는 게 훨씬 뿌리가 깊고 농민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 크고, 우리가 이게 왜 다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1945년 해방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천도교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확 모아서 사실 3.1운동 때도 이제 그 개신교 쪽에 자금이 없으니까 개신교 대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 최린한테 가서, 야, 다 좋은데 우리가 인수의 자금, 활동 자금이 없다 하니까 이 손병희가 5,000원. 그다음에 5,000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쾌척해줘서 그 돈으로 개신교가 3.1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개신교가 안 갚았어요. 그리고 천도교도 그걸 내놓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3.1운동 얘기하고 종교교회가 주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내적인 갈등과 선택과 혼란 속에서 진행된 거고, 민족 대표가 33명이잖아요. 이상한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대표 수가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 33명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33명이 안 유명했던 사람이거든. 왜 그러냐면 원래는 대표를 한 4명 정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완용도 있었어요. 이완용 거절했죠. 이완용이 독립협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4명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무명이지만 그냥 우리가 때로 한번 대표를 만들어보자 해서 사실 숫자를 늘린 거고, 그 중에 사실 젊은이들 중에서도 대표로 나서려고 했는데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거 나가면 죽는 게 뻔하기 때문에 너는 네 가족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젊은이들 대표에 뺐죠. 그래서 33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33인이 아니고 무명의 종교의 2단 종파에 사회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라 지키겠다고 모여서 대표수를 늘려서 했던 운동이 대기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생각보다 복합적이죠. 생각보다 복합적이에요. 원래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 뭐 이렇게 많아졌어. 왜냐면 임시정부도 갖고 왔는데 임시정부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3.1운동 그날의 함성 이렇게 재연하고 재밌으라고 애들 친 건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발생했고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이유가 뭘까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생각보다 복합적인 거죠. 고종의 죽음은 우연이었고, 근데 고종의 죽음에다가 우리의 불만을 투시한 건 민중의 자발적인 힘이었죠. 시작은 비폭력이었지만 나중에 가면 3.1운동 엄청 폭력적이에요. 왜냐면 쌓인 분노가 크죠. 그래서 3.1운동 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장터에서 5.1장 때 모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헌병대 분견소, 그러니까 경찰서, 파출소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데 쳐들어가서 돌 엄청 던졌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나중에 가면 사람들을 더 동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시골 농촌이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3.1좀 되면 독립선언서가 있는 데는 좋은데 없으면 그 지역에 한문하시는 어르신이 어떻게 구해서 대충 자기가 써요. 그래서 5등은 자기가 모였다 대충 이렇게 써요. 근데 돌리고 몇 월 몇 시 5일장에 나올 것, 안 나오면 방어하겠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봐도 분명히 옆집 이씨 쟤는 겁이 많아. 얘 안 나올 거야. 하니까 그런 애들 다 내오려고, 너 그날 우리 다 할 건데 안 나오면 니네 집 불태워버린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독립된 줄 알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럴 정도로 시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불을 당긴 거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각자의 이유 속에서 이렇게 집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작은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 오늘 들었으니까 집에 가면서 오늘 뭐 배웠어? 한번 얘기해봐.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청년정신, 국제감각, 고종독살설 뭐 얘기했죠? 몇 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아이들 속에서 인사이트가 오거나 좋은 단서가 되면 그게 이 아이에게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의 역사 교육이 왜 이 모양인가는 간단해요. 첫째, 무조건 좋은 얘기와 의의만 얘기한다. 두 번째, 그거를 외우게 시킨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제도가 현존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거나 한능검 같은 걸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걸 차치하고 평소의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야, 때마침 내가 이렇게 막 중국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랑 중국이 좋았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아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서가. 그러면 뭐 이제 지금은 코로나랑 이게 못 가지만 아빠 저기 뭐 임시정부 답사기가 있대 한번 저기 데려가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 답사기를 갖다 쳐요. 그러면 중국에 가면 이제 그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가 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거의 모든 곳에 김구 선생 사진하고 당시 중국의 총통이었었던 장제스 총통이 서로 흐뭇하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 정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준 단체, 지속적으로 후원해준 곳은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정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민국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우리가 중국과 되게 잘 지냈던 적도 있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교과서를 벗어나서 행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게 그 아이의 어떤 내적인 힘이 또 될 수 있고 이 아이의 좋은 가능성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선을 벗어나자 뭐 이게 뭐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역사 공부도 그렇고 인문학 공부를 아는 것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걸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고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해나갈 적에 남들과 다른 목소리, 다른 시각,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사실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가능성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이제 넘어서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대충 이해가 됐죠? 네, 제 원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20분 정도 궁금한 거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질문 답변 안 해주면 제가 굉장히 뻘쭘해진다는 거. 저 예전에 학교에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오. 거기에서 막 일제강점기 때 한글 같은 거 잘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사전을 만들려고 우편으로 사투리 같은 거 모으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 그쵸. 공공항사 3권에 그 얘기가 깊이 나오진 않고요. 이거 나 쓸 거 그랬나? 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세종대왕만 떠오르죠? 예. 야, 여기서 주식행 벌써 나오면 어떡해. 애들이 너무 이상한 교육을 너무 높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아이들 너무 많이 하네. 세종대왕을 일단 갈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10월 9일 한글날 하면 세종대왕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말씀드릴게요. 세종은 한글로 한문을 대체하려고 했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리석은 백성을 통치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한글이란 놀라운 발명품을 제안한 거지, 그거를 하고 한문을 없앤다? 세종은 어마어마한 사대주의자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역사학자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왜냐면 세종대왕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실제 세종대왕 예를 들면 고명과 인신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어떤 왕이 우리가 자율적 운영을 하지만 딱 때가 되면 저희 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명목상 제후국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 바뀌면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갔다 와서 만나고 하듯이 가서 저희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하면 형식적으로 중국 명나라에서 아 그래 추인해줘요. 이렇게 너네 왕이 바뀐 걸 인정해준다 이렇게 추인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때 고명과 인신을 내려줘요. 고명과 인신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새로운 왕이 입을 옷을 내려줘요. 근데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고명과 인신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명을 일찍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종 때 입었었던 고명을 세종이 계속 입어요. 무슨 얘기냐? 낡고 헤어진 옷을 계속 기워가면서 집권 기간 10몇 년을 아버지가 입던 낡은 옷을 입고 정사를 봤어요. 그 정도로 세종은 중국 명나라를 모시는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다? 사실 한글을 만드는 건 유교적 이념이 강하죠. 굉장히 창의적인 건데 어쨌든 백성이 행복해야 된다는 게 유교의 통념이잖아요. 뭐가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한글 같은 엄청난 혁명적 사고를 한 거죠. 그러나 한글을 만들었다고 해서 한문을 대체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극을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사대부들이 한글을 엄청 탄압한 줄 알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최만리가 상소를 올리면서 한글을 반대했던 건 한글 보기 전의 이야기인 거고, 한글 나온 다음에 어떤 사대부들도 한글을 탄압하지 않았어요. 한글 조선시대 때 편하게 많이 썼죠. 단 뭐예요? 백성의 언어. 엘리트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엘리트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고 한문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게 다 뜻글자고 일반인들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사라지고 민족이 해체가 된 상태에서 이 민족의 구심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적에
제대로 된 문법 체계도 없었었던 한글의 문법 체계를 부여한 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주시경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초를 만든 거고, 그 세팅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모이에 나오듯이 뭐 이국노, 최연배, 이승 등등등 당대 한글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사투리도 분류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이라든지 한글 맞춤법의 통일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만든 거죠. 근데 그거를 1920년대, 30년대까지 일본이 탄압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3.1운동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3.1운동 전에 1910년대를 학교 교과서에서 무단통치라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20년대 때는 문화통치라고 배우거든요. 이걸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무단통치란 말은 일본 기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3.1운동이 터져서 와보니까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선 민중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무단 통치를 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비판적 기사를 엄청 쓴 게 지금 무단 통치란 말이 된 거예요. 문화 통치란 말은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가 오면서 나는 이런 무단 통치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문화적으로 대할 거야. 그 말이 지금 용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 통치기에는 한글 연구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땐 잘하다가 37년 이후에 중일 전쟁이라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고 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40년, 41년에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한글 연구하는 것도 이거는 독립운동의 수단이다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 말모이를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말모이의 전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조선어 학회가 40년대 때 그 탄압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한글 체계를 만들다가 사실은 최고의 완성은 사전을 편찬해야 되거든요. 사전 편찬 못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 남아있었던 독립운동 그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59년인가에 이제 한글 학회에서 9권짜리 이제 한글 사전을 내요. 그리고 나서 90년일 거예요. 그때 이제 한글 학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바뀐 거죠. 한글학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우리말 대사전 100권에 이른 사전을 편찬하면서 오늘 한글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나 3.1운동 같은 직접적 투쟁은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문화 정체성.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어가 없는 프랑스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가 없는 셰익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몰라 뭐 이렇게 우리가 영어 잘 못해도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겠죠. 뭐 독일어가 없는 괴테나 독일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 그들의 100년간의 노력이 지금 우리의 이런 어떤 일본과 중국과 분명히 구분되는 하나의 문화 국가가 딱 탄생했던 배경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주 좋은 사고인 거죠. 엄마가 똑똑해서인가? 지금 편집자 따님이시거든요. 네. 자, 또 궁금한 거? 답변이 됐나요? 어제도 비슷했어요. 한 명이 질문하는데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당황했었죠? 비슷한 현상. 혹시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 아이들과 볼 수 있는 역사, 영화 같은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아이들과 볼 수 있는 역사 영화요? 글쎄요. 최근에는 그런 작품들이 별로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뭐라고 딱히 추천하기 그러는데 그냥 이제 만약에 미디어를 활용한다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개그맨 정영돈 아시죠? 이렇게 저는 친구예요. 친구 됐죠. 근데 걔가 이제 고졸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마 어른들은 아시죠? 너희들은 정영돈 잘 모르지. 얘가 요즘에 너무 안 해 열심히 해서 방송 영향이 떨어졌는데 개그 콘서트 가는 스타가 되고 무한도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왔는데 한 30, 40 넘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네 채널도 구독하고 뭐 역사 채널 열심히 구독한다 그래서 내가 내 거 빼고 다 구독 해제해라 막 이렇게 설득도 했는데 그런데 걔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역사 영상을 보는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 그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벤져스나 잘 만든 정말 이렇게 화려한 영화들 보고 나면 되게 재밌잖아요. 보고 나면.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다시 보면 또 재밌죠. 저희 집에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했는데 저랑 우리 아들들하고 진짜 틈나면 엔드게임을 다시 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도 타노스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왜냐 이게 봐도 또 봐도 그냥 이렇게 별로 기억이 안 남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상 매체 특히 자극적이거나 확 들어오는 내용들은 더더더 기억이 안 남아요. 왜 더더더 기억이 안 남냐? 기억에 남는다는 건 내가 사고를 했을 때 기억이 엉겨붙어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영화를 활용한다면 저는 그냥 재밌는 영화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 영화의 메시지가 아이가 흥미를 보이면 그거 갖고 얘기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얘기 왜 생각했냐면 다음 주에 제가 톡파원 25시에 나오는데 그걸 지난달에 촬영할 적에 에딘버러 갔던 걸 갖고 했어요. 근데 에딘버러 하니까 윌리엄 웰러스라고 예전에 브레이브하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브레이브하트 아세요? 일단 아무도 모르면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어제 유튜브 직원들 얘기하니까 애들이 몰라가지고
이 미운 MZ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영화 욕했는데 그 옛날 멜 깁슨 나왔었고 소피 마르스 엄청 예뻤었던 저 기절할 뻔했어요. 저 소피 마르스 얼굴만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그 브레이브하트가 스코틀랜드 민족 저항사를 나름대로 만든 거고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마병을 긴 장창으로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역사적인 거를 그 부분만 좀 맞춘 건데 그걸 보면 되게 재밌는 거죠. 맨 마지막에 막 그 사람 잡혀서 막 죽을 때 막 자유로 외치고 막 죽고 되는데 그럼 이제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맥락이 있을까를 갖고 부모랑 자녀가 같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맥락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 만들고 좋은 영화를 보는 것만은 대답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틀린 영화 갖고 씹어도 재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창작성을 무조건 다 무시하면서 뭐 다 이렇게 이제 근본주의잖아요. 모든 건 다 역사 사실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떤 영화나 이슈가 됐었을 때 그것에 맞는 부분 틀린 부분을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하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항상 어머니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정도 답사를 준비해 보시라 얘기 꼭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모가 잘 설명을 못해도 그 준비한 노력 자체가 저는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가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해서 답사 코스를 짜고 해석가가 돼서 해봐라 라는 말씀 드리는데 영화가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엄마 아빠가 좀 준비를 하거나 해서 영화 보고 아니면 관련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고 나서 같이 이렇게 가족 간에 얘기하다 보고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냥 막 애가 황당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황당한 질문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근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으면 야 이거는 네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아빠가 이거 잘 모르겠다. 대신에 내가 이거 준비해 올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줘. 이거 패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된다는 강박증 그리고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전능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아이가 건성건성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첫째가 대박이에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는 저랑 둘 다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둘째가 되게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애가 어린아이가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이런 고독한 길을 가려고 하냐 걔는 근데 그러면서 막 형 엄청 무시해요. 그 꿈꾸는 한국사도 벌써 3권을 걔나 절반 읽어서 형아 강아지 조약이 뭔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데 형은 읽어도 저 내용을 아는지 아빠가 썼다니까 좋아서 읽는데 저랑 얼마 전에 경북 갔던 제가 막 설명해주면 그래? 완전 연기 그래?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믿는 거 있죠. 뭐가 있냐면 아빠의 성의는 이 아이가 받아들이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식이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재밌게 본 영화? 아주 생뚱맞은 거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캐리비안에 저는 오늘 아침에 애들이 갑자기 어디서 캐리비안 해적을 듣고 와서 그거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적이라는 주제를 조금 따로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만 덧붙이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떠오르는 영화는 없네요.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 생각나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사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만 한 중3 고1 때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현재로서 아마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거의 안 바뀔 건데 현재로서는 그 한국사 교육이 되게 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교과서 파동이 너무 크게 됐었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좀 요인이 있어 지금은 그 수능 한국사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중3이나 고1 때 방학 때 틈 내서 그때 한능검 시험 있죠? 그거 한 달 다니면 쉽게 점수 뽑거든요. 그거 1급 받아두면 그때 빡세게 하고 나서 고3 때 한번 훑어보면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시험이라는 걸로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 와이프 걔도 저랑 동창인데 걔가 옆에서 막 야 너는 네가 뭐 역사를 아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지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아닌데 걔가 제 말 안 믿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로는 어떻게 되나 최태선 선생님의 그 유튜브 무료예요. 교재는 사야 돼요. 예. 내가 왜 그 인간 홍보라고 했지?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요. 그 형이 그래서 한능검 교육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그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좀 역사 영재들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역사를 전공해서 역사를 직업으로 삼아서 이게 좀 건방진 말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처럼 될 수 있다. 혹은 제가 일반적인 모델에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강의가 많이 와요. 와서
막 이렇게 아주 솔직히 너 어떻게 성공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중고대상 400명 모아놓고 2차례에 걸쳐서 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역사 강연 쫓다가 제 얘기를 그냥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역사를 전공해서 역사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성공하는 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다예요. 누군지 알죠? 최태성, 설민서 그거가 없어요. 그것도 굳이 따져보면 최태성 선생님하고 설민서 선생님은 그 어쩌다로 제일 처음에 나왔었을 때 그때 그 스타 강사의 시대 기억나시죠? 최진기 이런 사람 나와서 이 말빨이 먹히던 시대에 확 떴던 거지. 지금 보세요. 학원 강사들 중에 스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는 있겠지만 일반 미디어, 왜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김상욱 선생님, 유현준 교수 이렇게 지식인들의 또 전성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말빨 강사들이 방송에서 뜬 사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설민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 그때 타임을 보게 된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역사 전공하면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 굳이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워낙 특히 어린 나이 역사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인구가 줄고 있고 대학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 교수가 된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사가 되거나 학원 강사가 되는 거 말고는 이 전공을 살려서 뭔가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거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 워낙 이 얘기 저한테 많이 물어봐서. 근데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나 그래도 역사 대학이 없어지지는 않고 역사를 정말 잘하는데 훌륭한 역사 연구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히 얘기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되려면 스카이를 나와야 돼요. 스카이를 안 나오고 특히 여학생인 경우엔 성균관대 제가 나온 성균관대는 한양대 정도 명문대잖아요. 거기 나와도 대학 교수 되기 거의 어려워요. 거의 어려워요. 그만큼 자리도 없고 시장이 뭐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굳이 이 전공을 살려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뭐든지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학예사라든지 기록관리사라든지 뭐 여러 연구자의 길이 있지만 어떻게 역사 쪽으로 그 직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또 직업들은 아니에요. 의미는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만나 역사를 가르치냐? 자, 그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냉정히 봤었을 때 그렇다라는 것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나는 진짜 가르치는 거 자신 있고 일단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한능검을 통해서 최태성을 제끼고 그다음에 늙은 신용화를 제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작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뭐냐면 근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역사, 철학, 문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사철. 그리고 문화, 예술, 과학 다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해야 되는 힘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걸 전공으로 살려서 성공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미래에 어나더한 실력 때문에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비슷비슷한 시대. 그리고 어지간한 건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못 따라잡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의 진짜 창의성이죠. 그 창의성이 뭐예요? 어느 날 독서 감상만 한 번 쓰면 창의적이 되겠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 그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어디 땡땡땡 논술학원 땡땡땡 역사체험. 그것도 다 정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는 경험을 아이가 계속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집에 돈이 많고 부모가 여유가 되고 역량이 돼서 유럽을 자주 데려간다라는 이러면 그 효과가 크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문화 자산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노출되고 제일 중요한 건 독서죠. 이거를 얘기하면 제 주변에 항상 모두가 그래요. 너는 기승전 독서냐? 독서 말고 뭐가 있겠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책을 읽고 스스로 졸음을 이겨가면서 더 어려운 글자를 해독해내는 능력을 기르고 그래서 더 다양한 책을 읽어내는 능력. 그렇게 되면 이게 정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들에도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어린 나이를 이렇게 내주면 나중에 20대가 들어가서 지가 잘 해나가겠죠. 그러면 30대가 돼서 회사에 한 대리나 과장 정도 했었을 때 내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끌어갈 때 내가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공무원으로 일할 때 우리 지역 행사를 다른 아이디어 이야기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다른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 아리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체코 프라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카프카라는 소설가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근데 사실 안 읽은 지는 한 20여 년 됐고 10대 때 저의 어떤 방황하던 용환이의 삶의 구원과 같은 글쓰기가 카프카의 변신 이런 작품들이었거든요. 정말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사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한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프라하를 갔더니 다 카프카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혼자 막 10배에 걸렸는데 생각해보세요. 프라하 진짜 예쁘단 말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프라하 연인이라 또 옛날 얘기인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나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예쁜데 그 예쁜 공간에 카프카나 무화가, 스메타나, 드브로젝 같은 그 인문학적 컨텐츠 없으면 그냥 예쁜 롯데월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으면 멋있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관광하신 분들한테 여기서 얘기 끝나는데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그걸 느낄 줄 아는 힘을 내가 갖고 있다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무화라는 화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화 이제 디자이너로도 디자이너 되게 좋은데 무화가 나중에 가면 슬라브족 대서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무화가 카프카에 간 무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번 프라하 여행에서 제일 행복했던 건 카프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무화 미술관을 가서 거기서 기프트샵에서 30만 원을 썼어요. 다 샀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찾는 길이잖아요. 각자 찾는 길. 제가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애가 이유가 뭐였냐면 대학생 돼가지고 미술관을 갔는데 미술을 몰랐는데 걔가 좋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집 사진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보는데 유명한 사람 거면 내가 그냥 이렇게 미켈란젤로 이러면 신기하고 와 이럴 텐데 한국 현대미술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도 그리겠다 이런 느낌 나요. 근데 내가 걔한테 물어봤지.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했더니 잊지 못하는 말이야. 안 느껴져? 이러는 거야. 완전 기분 나빠, 씨.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라고.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냉정히 공공이 더듬으면 걔도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성적 사고의 결과로 느끼는 게 있는 거고 그냥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느끼는 거 뭐예요? 좋은 카페 선식 가서 이번에 울산바위 앞에서 막 사진 찍더구만. 그러면 느끼죠. 근데 그건 아주 원초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고 관심사가 생기고 그 안에서 한국사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시작은 한국사였는데 그 결과가 피카소 매니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피카소 매니아로서 거기서 나의 예술 기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유명한 작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직장이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적에 내 프로젝트에다가 문화예술을 덧입힌다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첫째 입시에서 한국사의 위상은 되게 작아졌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옛날 국사 공부하던 시절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살 필요 없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런 식의 어떤 정해진 길보단 이 아이가 좋아하는 탑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해주는 측면이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나름 괜찮고 유익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마지막 한 분 정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네네. 제가 제 조카 데리고 여행 다니고 하면은 약간 테마성 있는 거를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도 약간 테마성 있는 거가 약해서 혹시 그런 테마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획 같은 거 네.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제 테마까지. 자, 예전에 코로나 전에 여행 사업을 시도했다가 잘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 테마를 일본을 잘 다니시는 건가요? 네, 일본을 제가 할 줄 알아서 예를 들면 조선 통신사가 시모노세키에 이제 어느 신사 하카마 신사라고 그다음에 이제 네. 토노우라에 있는 신사에서 묵고 이런 식으로 다이도쿠지에서 묵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네네. 국어에 있잖아요. 기사문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오가키를 막 네네네네. 번역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테마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너무 좋은 생각 같은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어찌됐건 그 문화유산 보존이 좀 잘 돼 있고 이게 일본이라고 얘기가 너무 커지긴 하는데 저야 이제 주로 일본 역사 쪽이니까 일본의 어떤 천황이나 아니면 일본의 무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일본의 근현대사 이야기라든지 역사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일본이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환경? ESG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지자체에서 되게 잘하는 것들도 주제가 되게 많고 그리고
갑자기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그 마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관광지가 똑같은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동네가 커뮤니티화가 돼가지고 그 책 재미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책 보고 너무 재밌어서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역재생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런 게 이제 그 지역의 문화관광도 잘 돼 있어서, 사실 뭐 그런 식의 테마를 잡아서 가는 건 전 너무, 특히 이제 삼촌이 또 대구하면 좀 되게 좋은 생각이 같아요. 뭐가 있을까? 약간 가능하다면 좋아하는, 근데 이게 너무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문학가 같은 게 있으면, 일본의 문학가 같은 게 있으면, 그 문학이나 만화 같은 걸 좀 이렇게 잡아서 같이 보고, 가서 누리고 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봤더니 너의 이름은인가? 신카이 마코토 만화하고 그 사람 진짜 막 미친 목사기 같이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곳이 또 관광지 떴다고도 하고, 얼마 전에 슬램덩크? 슬램덩크에 거기 성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게 해서 재미를 느낀 다음에 그거 보고, 옆에 가서 또 좀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역사기행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의 의지가 되게 뛰어나니까 그걸 꽉꽉 채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 일으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데 계속 심각한 얘기야. 예전에 친한 예술가 한 명이 저랑 역사기행 갔다가 그 다음번엔 다른 분랑 갔다 왔다가 엄청 후회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다른 기행은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베를린이라 했는데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재밌고 놀 것도 많은데 오직 역사기행. 그래서 나치가 여기서 불태웠고 여기 누굴 죽였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우울증 생긴다는 거예요. 여행은 언제나 적절하게 놀 것들 볼 것들 많이 하면서 거기다 의미를 툭툭 던져주는 건데, 좀 조카가 좀 의지가 있고 하면 같이 그 전에 좀 이렇게 일본사 공부하고 또 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제 부족한 답변을 드렸고요. 테마 기행 좋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얼추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네.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요 책이 이제 어머니들이 그냥 보셔도 편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약간 수를 먼저 보고 애 읽으면서 애가 이렇게 잘 모르면 잘 모르겠냐면서 가르쳐 주셔서 보셔도 좋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잘 좀 이끌어 주셔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저는 저대로 이제 커가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해서 좋은 이야기들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